첫 번째, 회계라는 건데요. 이 회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정보를 우리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게 이제 회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정보 전달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게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이때 재무제표, 즉 제자가 여러 제자인데요. 즉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들을 우리가 묶어서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재무제표에는 이제 보통 재무상태표, 그다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냐에 따라서 모든 재무제표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 정도까지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다 전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이제 주주나 뭐 투자자 또는 거래처가 될 수 있겠죠. 뭐 직원도 이해관계자가 될 거고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떤지, 뭐 영업활동적인 면에서 좋은지, 뭐 자산 상황에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회계의 종류,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런 것들은 이제 사후보고가 되는 거고요. 예산수립이나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추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 내부적인 관리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목표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인데요. 이때 기업 회계 기준은 제가 자세하게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의 목표는 세법 기준과 기업 회계 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차이라는 거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전문적 지식이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주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1950년입니다. 1950년도에 잠실 땅을 100원에 샀다. 20년 이제 와서 그 땅이 100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은 즉 이해관계자 투자자는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자산 토지가 현재 가치인 100억으로 측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이 회사가 자산이 100억이나 되는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으니 나 투자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러한 자산 가치를 100억에 우리가 평가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세법에서는요, 세법에서 만약에 이 자산을 100원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가격인 100원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한번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즉 자산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그 증가한 가치만큼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질적으로 이 자산의 100억 가치가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00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 100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이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아무리 100원에서 100억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게 세법이에요. 실현됐을 때만 이것을 이익으로 보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 차이를 조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무조정입니다. 뭐 담당자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세무사들한테 우리가 뭐 기장료도 내시고 또는 조정료도 내시죠. 간혹 그런 얘기 하시죠. 조정료 왜 이렇게 비싸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조정료 냈으면 세금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자, 세금 조정해 주면 쇠고랑 찹니다. 저희가 말하는 조정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 기준과 기업회계 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즉 세무조정 이러한 조정을 한 일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이제 아셨으니까 세무사한테 세금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음을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된 거는 이제 재무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들한테 외부 보고 목적, 그렇죠?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를 위해서 내부 보고 목적이고요. 세무회계는 세금을 내기 위한 세무 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용자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준거 기준을 볼게요.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썼는데 관리에게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뭐 있습니다. 뭐 어떠한 이제 대표적인 무슨 우리가 뭐 탑다운 방식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있지만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재무회계라는 건 KIFRS, 그다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KIFRS라는 거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IFRS를 따라가요. IFRS. 즉, 이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준에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보통의 기업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바로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들이 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반드시 따라가셔야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들은요, 이 기업회계 기준을 굳이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뭘 따라가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법에 맞게끔 우리가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에 맞게끔. 그래서 아마도 혹시 이러한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즉 자기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받거든요. 사전 감사를 받는데 사전 감사를 받다 보면 저희들이 간혹 이렇게 이제 그러한 회사들한테 외부 감사를 하시는 회계사님들한테 장부를 드리면 이제 간혹 이제 왜 이거 이렇게 작성하셨나요? 근데 이렇게 작성했다라는 건 그렇게 되묻는다라는 건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면 굳이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장부 작성을 맡기면 보통 세무대리인들은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적용해서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담당자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산을 비용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시죠? 보통 감가상각으로 처리하십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뭐 우리가 자산을 사는 거는 이제 당해년도 경비 처리가 되긴 하지만 보통은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자산 처리에서 상각기간이라는 있죠. 일정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소위 세법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산할 때 내가 이걸 비용을 반영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하셔도 돼요. 그해 내가 경비가 많다. 그럼 내가 굳이 올해 감가상각해서 경비 반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야 된다면 반드시 비용을 반영하셔야 된다. 이런 게 기업회계 기준과 우리가 세법상 장부 작성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법적 강제가 있다. 즉 외부 감사 대상 이상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 내지는 KIFRS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 감사 대상 아닌 우리가 소기업 같은 데들, 중소기업 같은 데들은 굳이 이거 강제가 없습니다. 그냥 세법에 맞게 장부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세무회계에는 당연히 법적 강제가 있죠. 세법에 맞게끔 우리가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회계,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게 바로 외부 감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회계 기준의 대상은 아니고 외부 감사 대상인 회사들은 반드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 중소기업회계 기준, 이거는 별도로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회계연도. 우리가 좀 용어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용어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제 사업연도라고 표시를 하고요.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뭐 개인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인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은 6월 말 법인이 있고, 뭐 10월 말 법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회계 기준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정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고요. 1년을 초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별도의 회계기간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연도라고 하고요. 사업 연도라고 본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기초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날을 기초라고 하고요. 기말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 그리고 전기, 단기, 차기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단기 회계연대 기간 중을 얘기하고 우리가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물론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가세 신고 때는 이제 부가세법상 우리는 1기, 2기라는 말을 쓰죠. 1기라는 게 소위 이제 부가세법상 1기라는 거는 상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회계연도로. 2기라는 것이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1기, 2기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는 부가세법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산 조정. 자,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서 이제 세금 신고하기 전에 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산 조정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회계 기준과 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결산 조정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현금주의, 아마 우리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현금주의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죠. 근데 작년부터인가요? 19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돼 있었고요. 첫 해 홍보가 잘 안 돼서 가산세는 이제 매기지 않았으나 20년도부터는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가산세를 매긴다고 아마 공지를 받으셔서 올 초에 결산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현금주의라든가 발생주의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세법 기준 이제 따라갈 때 이제 이런 발생주의가 원칙이어서 만약에 실무에서 발생주의로 했던 것이 발생주의니까 이제 차이가 없죠. 그럼 조정사항이 없지만 현금주의로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발생주의로 바꿔줘야 되니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면 이걸 조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산 조정. 그래서 회계사항 우리가 결산 체크 사항에는 이러한 개정 과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정 과목의 의미까지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 다음에 업종이 뭐 제조 쪽이다라고 하면 제조원가 명세서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거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외부감사 대상인 법인들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보통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 세 가지만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냐?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표시해 놓는 거예요. 이따 재무상태표 그 예시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었다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년 이제 사업 연도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죠. 결산 보고할 때는. 만약에 반기 결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업의 매출액과 비용, 이익 등의 경영성과를 표시하게 돼 있죠. 자본변동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본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소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세요. 자,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현금흐름표. 이 현금흐름표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통해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금흐름표는 내부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현금흐름이 어떤지를 이제 판단하는 관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의 대표님들이 자신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만약에 우리가 손실이 난 회사다라고 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라 결손금 처리 계산서로 표시가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처분 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다.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나온 용어 중에 발생주의는 뭐고 도대체 현금주의는 뭐냐? 현금주의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현금주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단식부기에서 우리가 자주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입출금되는 현금은 따라서 현금의 입출금을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이제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의 입출금과 상관없이 수익은 수입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용은 수익과 대응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원칙이 발생주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익의 경우 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같은 얘기를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줬어요. 물건을 납품을 했지만 돈을 받질 않았죠. 만약 현금주의라면 이거는 수익으로 인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인식 안 했겠죠. 이게 현금주의입니다. 하지만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요. 일단 재화가 인도됐어요. 재화가 인도됐기 때문에 내가 재화를 인도했고 어떻게 되죠? 현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재화가 인도된 순간 전문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이 물건의 어떠한 그 위험과 그 위험을 다 저쪽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발생주의로 따지면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표시를 해야겠죠? 미수수익 내지는 미수금, 그죠? 또는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죠. 이게 발생주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부가세법상에서도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간혹 이런 현금주의로 따진다면 어떤 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세금 계산서 끊어 주셔야 되나요? 안 주셔야 되나요? 현금주의로 따진다면. 돈을 안 받았으니까 세금 증빙을 끊어주지 않겠죠. 현금주의로 따진다면. 하지만 발생주의로 따진다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세법상에서도 통용 원칙입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 대가 수치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발생주의고 현 세법에서 적격 증빙에 대한 그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이 세법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현금주의로 따라가서 적격 증빙을 나중에 끊어주셨다. 그러면 이것이 발각되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붙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표,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고, 자,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다. 그래서 실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흐름표를 주되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바로 관리자, 오너인 입장이죠. 내 현금이 어떤 식으로 잘 흐르고 갔는지를 알 수 있죠. 이거 현금주의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를 이제 재무제표에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게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부 작성하실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차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을 차변이란 말을 표시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 차변에는 자산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대차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저희 거래처에도 뭐 사회적 기업이 있고 비영리 법인들이 꽤 있는데 처음에 어떠한 이제 비영리 법인이 이제 장부를 봤는데 대차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인식도 이제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도 간혹 있더라고요. 항상 이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이 같아야 되고,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나오셨죠? 다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산수에서, 수학에서 이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등식이라고 하죠. 요걸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에서 이쪽 우측에 있는 걸 좌측으로 넘기는 걸 이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이게 부채를 이쪽 차변으로 이항하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 된다. 이걸 우리가 자본 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 등식. 이게 상당히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재무상태표를 이해하실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무조정 이런 부분도 이해하실 때 요 등식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이 커졌다라고 하면 자본도 커질 거고요. 맞죠? 부채는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면 결과인 자본도 증가하겠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자,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하겠죠?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과대됐다, 그 뜻은 자본이 과대됐다라는 말과 동일하고요. 부채가 과대 계상이 됐다라고 하면 자본이 과소 계상이 됐다. 이런 말하고도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얘기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과대, 자본과대랑 같은 말이고요. 부채과대, 자본과소, 자산과소, 자본과소. 부채과소라는 말은 자본이 과대됐다라는 말.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다면 요 내용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주요 개정 과목과 의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그 회사에 그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차변에는 자산이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유동자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비유동자산이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여기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있는데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그 기간 갖고 따집니다. 1년 내면 유동이고요. 1년을 초과해서 갖고 있는 거면 비유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당좌자산, 그렇죠?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현금성 자산, 적금을 우리가 보통 당좌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뭐 내년이라도 또는 1년 이내에 다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비유동자산,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형자산들이 비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냐, 뭐 만기 보유 증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이제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무형자산, 뭐 상품권을 갖고 있다든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고, 그래서 총 차변에 이 자산의 합이 자산 총계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채가 있겠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즉, 1년 이내에 반드시 이제 상환해야 될 부채라면 유동부채에 넣으셔야 되고, 자, 1년을 초과해서 이제 상환해야 될 부채라면 비유동부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비유동부채에 있다가 그 상환 지급기일이 1년 이내로 다가오면 요 유동부채로 옮겨주셔야겠죠. 자, 이게 반드시 순간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지 못하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그거 갖고 우선 강제적으로 뭐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라는 건 이해관계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려면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비유동 부채에 있다가 지급기일이 1년 이내로 다가온다면 유동부채 쪽으로 옮겨주셔야겠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에는 이제 자본금,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처음 법인 설립 시때 출자자가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고 이후에 기업 설립 이후에 자본 증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증자한 금액까지 자본금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본잉여금, 이건 이제 자본의 거래에 발생한 잉여금인데
이렇게 좀 전문적 디테일에 들어가는 설명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조정은 이제 자본 잉여금과 이제 반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본과 잉여가 속하지 않지만 자본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이다. 차후에 자본 조정 항목과 자본 잉여금 항목 같은 경우는 같은 항목이 있으면 서로 상계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서로 상계 처리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계산해서 이제 없앤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원짜리 토지를 샀는데 60년이 지나서 100억이 됐다. 그러면 그 이제 자산을 평가하면 재평가 이익이라는 게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한 재평가 이익,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이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합한 부채와 자본 총계가 있고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어떠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코인에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요즘 하도 이슈가 되는 게 이제는 좀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투를 하죠. 그래서 나 빚을 졌어. 근데 이제 야 빚도 자산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부채 많아. 야, 부채도 자산이야. 그 말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자산과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산의 합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자산도 늘어났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건 자산도 증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현금,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단기 매매 증권, 배상 매출금, 공사 미수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 미수금들이 있겠죠. 개정 과목들. 선급금. 자, 이 선급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거예요. 자, 내가 상대편에다가 선급으로 지급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 내가 임차료를 내가 1년치를 먼저 줬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비용 처리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에 차량이 있죠. 차량. 업무용 승용차든 아니면 회사 차량, 승합차든 트럭이든 갖고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내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1년에 한 번 내죠. 1년에 한 번 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가 보험계약 갱신이라고 한다 칠게요. 그럼 7월 1일 날 보험료 100만 원을 냈어요. 자동차 보험료. 그러면 그 100만 원은 현금주의로 따진다면 그 해년도의 비용이 되겠지만 발생주의로 따진다면 그 해년도 100만 원이 다 비용 처리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기간 환분을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7월 1일 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보험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50만 원만 비용 처리한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결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선급금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은 회사에서는 나간 순간에 100만 원을 다 비용 처리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산 조정할 때 세무 조정을 통해서 그 비용 50만 원만큼은 비용 인정을 안 하고 선급금 계정으로 이런 식으로 유보 처리해 놓는 이런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사례, 세무 조정에 대한 사례를 보험료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 처리를 하실 때 50만 원만 비용 처리하고 50만 원은 선급금이다. 또는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조정사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정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전액을 100만 원 보험료 100만 원 전액을 비용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세무 조정이 따라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선급금이 있고 선급 비용이 있는데 이 차이를 좀 인식을 못 하시는데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거는 이제 재화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보험료 같은 비용 처리에 대해서 미리 지급한 거는 선급 비용이라고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수금 같은 경우 이제 미수금은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한 외상대금이에요. 매각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도소매업인데 내가 물품을 팔고서 돈을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인데 하지만 내가 내 자산은 뭐 차량이 좀 오래돼서 그걸 팔고 새로운 차를 사려는데 내가 기존 차량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 이럴 때는 미수금이 되는 거죠. 즉 내 사업과 내 사업 주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 아닌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게 미수금이 아니라 뭐죠?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성급금과 성급비용의 차이 이러한 명칭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지급금이에요. 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급금이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엄연하게 이제 이거는 그 결산의 어떠한 정확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계정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세법에서 쓰는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기중에 우리가 회사 내부에서 편리하게 쓰는 임의적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도 이렇게 거래처가 저희 새로 들어왔는데 이전 그 자료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면 간혹 가지급금 이와 반대되는 말이 가수금이거든요.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 과목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으면 그거는 좀 성의 없는 재무제표죠. 왜냐하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공식적인 계정 과목이 아니라 임의적인 계정 과목이다. 차후에 이거를 결산하게 되면 뭘로 바꿔야 되냐? 주인종 단기 채권 또는 단기 채무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게 공식적인 계정 과목이고 가지급금, 가수금은 기중에 그냥 임의적인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소위 말하면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소위 말하면은 회사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빌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증이 필요해요. 하지만 차용증을 내가 10만 원 가져가는데 차용증 누가 일일이 쓰나요? 안 쓰죠. 그래서 임의적 계정이 가지급금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실제로 빌려가서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냐면 회사에서 돈을 썼는데 그와 관련된 증빙이 안 되면 이건 무조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회사 돈을 썼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봐서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임직원이 업무 활동을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내가 회사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처리를 했어. 돈을 넣었어. 이런 게 가수금이에요. 즉 가지급금의 반대.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가지급금 계정이라는 거하고 가수금 계정. 그래서 기중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운영이 되지만 동일인에 대해서 동시에 운영이 되지만 결산하게 되면 상계 처리에서 가수금만 남든 가지급금만 남든 이렇게 되겠죠. 자, 회사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뭐가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왜?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단기 채권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빌려준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채예요. 부채. 자, 이해되시나요? 회사 입장에서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 계정으로 가수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존재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임직원이 여러 명의 가지급금, 가수금 발생하면 인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전도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건설업에서 주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 회사들도 전도금이라는 거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것들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출장 비용이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도금 100만 원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회사는 회계 처리할 때 전도금 100만 원 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이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쓴 실질적인 내역을 영수증과 첨부해가지고 제가 95만 원을 썼습니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서 전도금 5만 원 회수가 된 거죠. 이때 전도금 계정도 임의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전도금이라는 계정을 썼다가 나중에 실질적인 이제 확정이 이제 그 경비에 대한 확정이 되면 그거하고 상계 처리해서 없애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당좌 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재고 자산. 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 상품 제품 틀려요. 상품이라고 하면 도소매 물건을 사서 파는 게 도소매업이죠. 그때 쓰는 게 이제 상품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제품은 제조업에서 쓰는 명칭입니다. 자, 그래서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제조업에서 일정 시점에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우리가 제품은 이제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공품은 아직 완제품이 되기 전에 재고 자산을 제공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원재료라고 하는 건 이제 제조업에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원재료 계정은 손익계산서상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손익계산서상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상에 나오지 않고 어디 제조업가 명세서에서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대금. 요즘은 이제 간혹 영리 회사들, 여러분들 같이 이제 비영리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보통은 이제 영리법인에서 요즘 뭐 주식시장이 좋다 해가지고 이게 주식의 투자 이쪽 일부 뭐 주택에 원래는 그 영리법인도 만약에 주식 관련해서 주택에 이제 사업으로 투자를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회사가 소액 정도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경우는 굳이 뭐 허가까지는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하고요. 그때 이제 투자 자산을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혹여라도 본인의 어떠한 그 회사 소유의 뭐 사무실이라든가 토지를 임차해주고 받은 보증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임차 보증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형자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 뭐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한권, 면허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있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상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유동부채에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외상매입금이 있고요. 그 외에 이런 거, 예수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 직원들 그 4대 보험 같은 경우 예수금 계정 과목을 많이 쓰시죠? 그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수금, 대표이사로부터 회사가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 부채죠. 이렇게 됩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회사 돈을 그냥 막 갖다 쓰는 걸 막기 위해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정이자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가수금,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 내가 이자 수익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자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표자가 가수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자 원천 징수 금액 25%예요. 25%. 상당히 세기 때문에 보통 대표이사들께서는 가수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수수익이라든가 예수보증금, 선수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으로 끝나냐, 뭐 비용으로 이런 거 차이들을 좀 말 끝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동 부채는 뭐 사채라든가 장기 차입금. 우리가 보통 사업 운영 자금을 위해서 뭐 신용 대출을 받았다 내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겠죠. 자본은 아까 말씀 자본금과 자본이익은 이익이익은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봐볼까요? 손익계산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 자,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죠. 자, 매출총이익이라고 하고 거기에 판관비. 자, 우리 직원들 뭐 급여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들 다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죠. 만약에 혹여 여러분들 인적용역 기업, 인적용역을 하는 기업이다. 거기는 원가가 없겠죠? 원가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곧 매출총이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도소매라든가 뭐 제조업 이런 데들은 당연히 원가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인적용역 같은 경우는 원가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곧 매출총이익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러한 비용들이 판관비에 들어가면 판관비를 뺀 거를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 자, 거기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나눠지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전에는 다 영업의 수익으로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16년도부터 보조금 관련한 회계 처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 변경이 돼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우리가 그 비용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영업의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뭐 이자 비용,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내가 운용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간다면 요 영업의 비용 이런 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한 이익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이란 말을 쓰고 이제 법인세가 이제 확정이 되면 법인세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 재무제표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장부 작성을 하게 돼 비교식으로 해서 전기 대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보다는 일렬로 쭉 나와 있다. 그냥 요 형태로 주되게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는. 아시겠죠? 또 매출액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좀 업종별로 구분짓기 위해서 음식 매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 건설업은 공사수익금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뭐 분양 같은 분양수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당연히 요거는 기초에서 단기를 합산한 거에서 기말재고를 뺀 게 매출 원가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산식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도소매나 이런 데들에서는 이 기말재고로 손익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금 손익이 들쑥날쑥하거나 이런 데들 혹여 정기세무조사나 비정기세무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 재고를 검사를 합니다. 재고 검사하면은 뭐부터 달라 그러나요? 이 사람이 창고를 먼저 갈 게 아니라 창고 가기 전에 재고 목록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조사관이. 재고대장 달라고 얘기합니다. 재고대장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창고로 가가지고 본인이 재고를 이렇게 얼추 계산해 봐서 비슷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밀 조사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당되시는 업체들은 기말재고를 통해서 그 당해년도 특히 세금을 좀 줄이고자 기말재고를 적게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기말재고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매출원가가 커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혹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재고가 없는데 창고에 가면 산더미처럼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조사 나오면은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당연히 과세관청도 알고 있어요. 자, 매입, 기타 매입 뭐 즉시 원가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자, 판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판관비에는 뭐 급여 있고요, 상여금, 뭐 급여도 뭐 어떤 데는 뭐 임원급여, 뭐 직원급여 나누는 데가 있는데 통일시켜 상관없습니다. 퇴직급여, 재수당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접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자, 우리 그 사회적 기업 중에는 이제 뭐 직원분도 계시는 분도 있지만 뭐 대표자 한 분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자, 우리 대표자님들 당연히 법인이면 대표자도 직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먹는 식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죠? 당연히 복리후생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비용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안 되니까 물어보겠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그 대표자님 사업을 안 하면 식사 안 하시나요? 사업을 안 해도 식사는 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대표자가 먹는 식대나 음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리후생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 회사에서 복리후생비가 과대 계상돼 있다. 그것도 조사 대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식대라든가 이제 음료 같은 경우는 보통 접대비로 들어가거나 여비교통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비교통비. 자, 그런데 이제 접대비는 당연히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비도 되지만 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죠. 거래처에다가. 이런 경우에 이제 접대비인데 아시겠지만 접대비도 한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업종별로 이거 접대할 업종이 아니고 접대비가 과다 계상돼 있다. 그만큼 그러면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접대비도 함부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슷한 업종에서 이렇게 평균적인 그 금액을 따져가지고 그것보다
일정 과대돼 있다라고 하면 조사 원장 달라고 한 서면 조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 수도관계비라든가 전력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요 차이. 업무 관련성. 자, 기부금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접대비나 복리후생, 광고선비 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이 특정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특정인이면 접대비, 직원한테 쓰는 건 복리후생비, 불특정 다수, 광고선전비. 이해되시죠? 이러한 게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통 뭐 정기세무조사나 뭐 비정기세무조사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항상 매출 누락을 먼저 확인하고 매출 누락이 의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비가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접대비냐 또는 그 광고선전비냐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이렇게 쟁점되는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뭐 광고선전비로 넣으면 왜 접대비하고 광고선전비가 왜 쟁점이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접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가 있다라 그랬죠. 광고선전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접대비 명목을 광고선전비로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특징적인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유념해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구개발비, 교육훈련, 도서인쇄비. 여러분 실질적으로 개정 과목이 되게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개정 과목이 내가 도서인쇄비인데 회의비에 넣었다? 경비는 똑같이 처리되는 거죠. 그게 내가 도서인쇄비를 할 걸 회의비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용은 동일한 비용이기 때문에 단지 아까처럼 뭐 한도가 있는 비용을 다른 데다 넣어서 한도를 피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같은 비용인데 내가 굳이 사무용품비를 지급수수료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개정 과목 선택에 있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이때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배당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면 당연히 배당을 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배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중에 배당하는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상법상 한 해만 할 수 있고요. 반드시 현금 배당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배당, 이제 결산 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산 배당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반드시 현금 배당을 하게 됐을 때는 그 현금 배당의 10%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쌓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상법상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는 표시로 나오게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재무상태표죠? 좌측에 있는 게 재무상태표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대변 쪽에 자본 항목의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포괄손익계산서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일반적 손익계산서에 다른 재평가 항목이나 여러 이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요 이익잉여금에 들어간다라는 거. 단기 이익잉여금.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중에 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자, 전기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이 있을 거고요. 단기순이익, 아까 그 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의 단기순이익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임의적립 혹시 임의적립금의 이익액이 있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만약 처분을 했다, 내가 배당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처분전 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의 이익액을 더해서 마지막 처분액을 뺀 나머지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차기 이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구조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별, 거래, 이제 명칭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록할 대상이 되느냐 선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식별이라고 하고요. 트랜잭션 거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기록해야 하는 경제적 사건 이런 것들이 그냥 명칭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회계상 거래냐 일반적인 거래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즉 식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난과 분실, 뭐 화재로 인한 건물 손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그럼 매출채권 대손상각비라는 거는 이런 경우죠. 내가 외상매출금 돈을 못 받았어요.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부가세법상 우리가 대가수치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걸 수익으로 인식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을 계속 안 줘요. 또는 안 주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어. 그럼 나는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 냈는데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내서 난 손해보지만 그거를 보완해주는 방법이 부가세법상은 대손세액공제 해서 내가 냈던 세금에 대해 돌려받고 부가세 돌려받고요.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해서 그만큼의 내가 이전에 냈던 그 세금을 차감해주는 형태를 대손상각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혹시 벌써 조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호응이 없으면 목소리가 많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화면 나가면 제 얼굴 좀 작게 나오나요? 크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흥분한 눈이 커져가지고. 제 눈이 커져가지고. 자, 어찌됐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건 회계상 거래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죠. 상품의 매입과 지출, 현금의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 회계상 거래라 하면 우리가 장부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반적인 거래면서 회계상 거래. 상품의 주문이나 계약서 작성, 종업원의 채용 계약,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래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다? 네. 회계 장부에 이걸 적용하진 않겠죠. 자,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낌적으로 딱 아셔야 돼요.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자, 회계상 거래와 회계 등식. 제가 아까 말씀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회계 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고, 부채를 이항하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과 같다.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자본과 이익잉여금이고, 이때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즉 수익에서 비용과 배당을 뺀 이익잉여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자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문헌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뭐 어려운 용어 이해하지 마시고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 재고상품,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이러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도 자산에 해당된다. 권리 같은 거. 부채. 과거 사건의 뭐 이러한 문헌적 표현 말고 차입금, 회사채, 미지급금,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되겠죠. 자, 자본은 자산 평가에서 부채 평가에 차감한 잔액. 아까 우리 회계 등식, 그 의미예요. 순자산이라고도 하고요. 수익은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과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의 수익은요, 우리가 열거된 수익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법에 열거된 수익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익들이 있죠?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면은, 명칭을 까먹었네요. 이배사 근영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거기에, 이제 분류과세라고 해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게 소득세법이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법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은, 모든 회사에서 자산을 증가하는 형태의 이익이면 다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걸 모두 이제 우리가 보통 수익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해서 수익과 관련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배당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는 명칭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상 거래 구분하기, 우리가 이제 이것이 회계상 거래냐, 즉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느냐? 그럼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회계상 거래가 되겠다. 근데 아까 같이 뭐 직원을 채용했다든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가 아닌 일반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는 장부에 작성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다음에 분계라는 말.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중요한 명칭이 되겠죠. 분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분계해봐. 자,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증을 하실 텐데 이 분계라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부를 우리가 복식부기로 한다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고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왼쪽에 해당하는 건 차변 요소, 오른쪽에 해당하는 대변 요소, 즉 회계상의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눠집니다. 회계장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목을 계정이라고 하고요. 계정. 그래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의 증감이나 발생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목의 이름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항목의 이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서술적으로 쓰셔도 뭐 그거 갖다가 뭐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참고를 해서 간단 명료하게 적는 게 원칙이긴 하나 어찌됐든 우리가 새로이 계정 과목을 생성해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계정의 상단에는 계정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고요. 왼쪽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걸 선정해서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는 걸 우리가 분계라고 얘기합니다. 분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계 순서 회계상 거래니 식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에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정한 다음에 차변에 들어갈지 즉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또는 수익이냐 비용이냐 그래서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런 거를 이제 차변과 대변을 결정합니다. 금액 결정해서 기입하면 분계 끝.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변 요소 아까 이제 아마 재무상태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이 있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차변에 우리가 아까 보험료냐, 감가상각비냐, 복리후생비냐 이런 것들이 차변에 이제 발생하면 반대로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한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내가 어디다 기입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차변이 비용 발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 1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차변에 보험료 100만 원, 대변에 현금 나갔죠?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자산 증가는 차변에, 당연히 자산 감소는 대변에 들어가겠죠. 부채 증가는 대변. 왜냐하면 대변에 부채를 써야 되니까 부채 증가하면 대변에 먼저 쓰는 거죠. 자본 증가는 대변에, 자본 감소는 차변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거래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분계를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는 크게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 다음에 혼합거래가 있는데요. 일단 교환거래. 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일어나지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자산, 부채, 자본만 변동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산이 증가했어요. 즉 자산이 증가. 자, 제품을 사왔어요. 제품을 사왔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품을 사왔다니까 회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왔어요. 내가 상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내가 상품을 사왔어요. 그럼 회사는 상품이 증가했죠? 회사는 상품이 증가했을까? 증가했죠? 자, 상품을 사왔으면 회사 창고에 상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의 상품이 늘어났죠. 자산이 증가한 거야. 그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다가 그 상품 제품을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내가 상품을 사오면서 현금을 주지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그럼 뭐야? 돈을 안 줬으니까 외상으로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써주고 이때 외상매입금은 내가 언젠가 돈을 줘야 되죠. 부채예요, 부채. 제 말 이해되시죠? 아, 저 흥분해갖고 막 침까지 튀기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부채 증가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대변에 들어가야겠죠. 대변에. 그래서
차변에 제품 100만 원, 부채, 외상매입금 100만 원. 대차가 같아야 되죠? 여기 제품 100만 원 했는데 외상매입금 90만 원. 말이 안 되죠? 같아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물건 사오면서 현금을 다 바로 지급했다. 바로 지급했다. 그럼 이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현금 100만 원. 이해되시죠? 내가 계좌이체했다. 계좌이체. 계좌이체했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금 100만 원. 제 말 이해되셨나요? 예금은 원래 자산이죠? 예금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예금 100만 원 하면 자산 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대변에 예금 100만 원 하면 예금 자산 100만 원이 감소한 거예요. 현금 100만 원, 현금 자산 100만 원이 감소한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손익거래라고 하는 거는, 자, 손익거래는 수익거래와 비용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 발생, 아까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급여 나가면 차변에다가 급여 100만 원 쓰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 100만 원. 자산 감소. 반대로 예금으로 계좌이체했어? 보통 예금 100만 원. 이해되셨죠? 어디에? 여기에. 혼합거래라고 하는 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현금이 예를 들어서 대여금, 원리금을 회수했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현금 들어왔죠. 자산 증가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차변에 들어가야죠. 자산 증가. 현금 예를 들어 110만 원이야. 내가 대여금 100만 원 빌려주고 이제 대여금 100만 원 들어오고 이자 1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금 110만 원, 단기 대여금 당연히 어떻게 부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라 단기 대여금,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자산 감소 100만 원. 자, 이자 수익, 수익 발생, 대변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수익 발생, 이자 수익 1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셨나요? 뭐가? 감이 오셨나요? 감이? 네. 반대로 이제 여기 차입금을 상환했다. 차입금. 원래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어디 있어요? 대변에 썼어야 돼. 근데 대변에 원래는 재무상태표상 차입금이 대변에 있던 거를 이렇게 상환했기 때문에 부채 감소인 차변으로 써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의 증가니까 이자 비용은 차변에 써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반대의 회사는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내가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비용을 해서 현금 110만 원을 줬다. 이랬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되면 교환거래 내지는 혼합거래, 수익, 비용 발생되면 손익거래와 혼합거래. 혼합거래는 아까 보여줬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두 개 같이 발생하면 혼합거래라는 말을 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그렇게 막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교환거래일 수 있고 손익거래일 수 있고 혼합거래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끔 분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 자,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차변과 대변을 이용해서 이제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복식부기. 그 다음에 대차평균의 원리 아까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자산의 합계는 부채, 자본의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인데 뭐 대변은 동일한 거래에서 90만 원이다. 이런 차액이 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식부기는요. 수세기 전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래서 엄청난 여지껏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거래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해야 되고 개인도 일정 수익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표 작성을 말씀드리면 이 전표라는 거 실무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기초적인 증빙서류예요. 저도 어디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감사로 있어서 감사를 나갔는데 이 전표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뭐 전표 작성하다가 진짜 전표에
파묻혀 죽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 전표를 항상 작성을 하시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증빙 서류이기 때문에 이 전표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재무제표에는요, 그런 개정 과목들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간혹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많은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그 사업용 그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데, 아니 누구는 뭐죠?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던데, 왜 우리 김세무사는 자꾸 영수증을 요구하는 거야? 자, 제가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그 국세청에 그 사업용 그 카드 내역이 다 전달이 되지만 계정 과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목 데이터는 안 들어가요. 그냥 사용처와 날짜 그리고 금액 그것만 들어가지 품목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무서에서는 주유소에서 5만 원 썼네? 그거를 문제 삼을까요? 주유소에서 밥을 팔진 않잖아요. 그죠? 주유소는 밥을 팔지 않습니다. 기름값이라는 건 단위 품목하니까 알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회사가 이마트에서 50만 원을 썼대. 그러면은 이마트에 50만 원 썼는데 이것이 사업과 관련된 품목인지 아니면 사적 사용인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증빙을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그걸 샀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전표가 있어야겠죠? 전표를 들이대야 그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증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적 사용 경비로 부인당할 소지가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대표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다품목을 판매하는 곳에서 카드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표 처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세무조사 나오고 이러면요. 결국 증빙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담당자가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뭐 해주고 싶어도 자기도 결국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근거 자료 없이 결제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표는 중요하다. 실무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기초적인 증빙 서류다. 자,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다라는 거고 입금전표 당연히 입금이죠. 입금이니까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돈이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자산 증가. 결과적으로 차변의 현금 계정만 기록되는 경우가 된다. 현금이 유입되는 거래를 우리가 입금전표라고 하는 거죠. 자, 출금전표. 말 그대로 돈이 나갔어요.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자산 감소는 어디에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변에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대변에 쓰셔야 된다고. 자, 이해되셨죠? 자, 당연히 출금이라는 거는 현금이 나간 거예요. 자산이 감소된 거니까 현금 얼마 나갔다 이게 대변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보유중 현금을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현금이 유출되는 거래에서 발생할 경우에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대체전표, 입금전표, 출금전표를 제외한 모든 거래, 아까처럼 우리 혼합거래 때 대체전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표 작성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를 도식화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입금전표 예시, 아까 말씀드렸죠? 외상매출금 회수. 자, 외상매출금 회수예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라는 건 외상매출금을 끊어놓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은 증가했으니까 현금 들어왔으면 여기다 현금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 돼 있을 거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50만 원. 이건 한마디로 외상매출금을 차감한 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금 차변에 50만 원, 외상매출금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 50만 원에 대한 이전 분계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네. 차변에 외상매출금 50만 원, 상품 50만 원, 대변에 상품 50만 원. 이게 있었겠죠. 먼저 외상매출금 발생했을 때는.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그거를 이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대변에다 써서 예전에 발생했던 거하고 상계 처리되는 거고요. 그다음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게 좀 쓸 수가 있다면 좀 그렇게 써주면 좋을 텐데 어찌됐든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금전표. 한국은 사무실에서 이 회사 주한국은 사무실 업무에 사용할 복사기 2대를 현금 200만 원에 구매했어요. 자, 현금
출금됐죠. 자, 자산 감소해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대변에다 현금 200만 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현금은 200만 원 나갔지만 뭐가 생겼죠? 복사기라는 자산이 생겼죠. 자산 증가.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복사기 200만 원 내지는 비품 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품 200만 원과 현금 200만 원 이렇게. 그럼 이제 출금 전표는 비품. 자, 비품 200만 원, 복사기 구입 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전표에 차변되면 같이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반드시 이것만 쓸 필요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전표 이런 것들입니다. 전자제품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국은 주 대안의 상품 7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 70만 원 증가했고요. 상품 매출, 이제 상품이 줄어든 거니까 7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또는 매출 수익이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거, 수익 증가니까 대변에 들어가고, 또는 상품 자산 감소 7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전표는 어떻게 쓴다? 외상 매출금 차변 그대로 70만 원 쓰시고 상품 매출 7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체 전표를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출증빙 서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수입하시는 분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요즘은 이제 법인은 다 무조건 전자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간혹 이제 매입에 대해서는 수기로 발행받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인은 전자가 의무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를 발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자가 발급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근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이죠. 신용카드 신카 영수증인데 이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 첫 번째, 자, 내가 외상 매출 물건을 팔았어요.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계좌이체한다고 해서 내가 돌아가서 계좌이체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대가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여러분들 이따 서식을 보여드리겠지만 세금계산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영수 청구라는 말이 있어요. 영수 청구.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돈도 받아서 영수했다라고 표시하고 발급하는 거고. 자, 근데 아까처럼 우리가 돈은 아직 돈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물품을 인도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될 때, 그럴 때는 청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내가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영수로 체크했다? 나중에 이거 법적 분쟁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간상 그런 얘기까지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영수 청구, 그거 되게 그 디테일하게 안 보시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청구라고 표시하고 발행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계좌이체 해주려다가 사장님 죄송한데 계좌이체 말고 카드 결제 안 될까요? 자,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라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하고 동일한 효과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신용카드도 하면 이중 발행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용카드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주실 때 뒤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대편이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도 하고 신용카드까지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경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걸 하셔야 된다. 자,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이 사람이 내가 물품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바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님, 저 신용카드 영수증 말고 우리 사장님 세금계산서 다시 발급해 주세요.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자,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안 돼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사장님, 요 신용카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하고 동일한 거니까 그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달라요.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또 중복해서 발행할 수는 없다. 자, 아시겠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부가세법상 매입세공제 대상 되는 거 아닙니다.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일반 영수증은 영세사업자 등이 발급하는데 이건 이제 부가세법상 매입세공제 대상은 아니고 그냥 경비 처리에 가능한데, 자, 우리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접대비나 그 외 비용이 있는데 법적 지출 증빙 서류 반드시 접대비 같은 경우는 1만 원 초과하면 이 법적 증빙을 바로 필요로 하는데 올해부터는 접대비의 경우도 3만 원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3만 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접대비에서 좀 강화시키려고 1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적격 증빙, 세금 계산서 아니면 카드 영수증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으니 접대비를 좀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서 3만 원 기준으로 3만 원 이하면 그냥 일반 영수증 아시죠? 간이 영수증 그걸로도 인정이 돼요. 경비로는. 하지만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3만 원 초과 금액을 일반 영수증으로 받아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경비 처리할 때 가산세를 매겨서 경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간이 영수증이 있다면 3만 원 아래 금액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 자, 요 정도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있어요. 자, 이 공급받는 자죠? 그리고 공급하는 자 보관용은 빨간색으로 돼 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오른쪽 하단에 영수청구라는 말이 있죠? 영수청구라는 말이.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돈도 안 받았는데 영수를 체크해서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으로는 문제되는 것보다는 이제 분쟁이 난 거죠.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래처에서 그 직원이 횡령을 했어요. 횡령을 했는데, 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이제 세금계산서, 왜 이 대표도 몰랐고 저쪽 대표도 이제 모르는 거 중간에서 이제 횡령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법적 싸움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누구한테 이제 책임 소재가 있느냐, 그러면 충분히 그 전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요쪽에, 나는 이제 우리 쪽 대표에서는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수라고 체크돼서 난 돈을 다 준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영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서. 계산서는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계산서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뭐 교육 용역이라든가 또는 그 산후 조리 용역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증빙 자료를 끊어주실 때는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 과세 대상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생 후 세금에서 발급 불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세금에서 발급 신용카드 매출 발행 가능하나 반드시 세금에서 발급 분야를 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세금 계산서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상대편에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 있고 거래 금액과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영수증에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반드시 세금 계산서와 같은 효과를 잇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객이 사업자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사업자인데 내가 그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 영수증 처리했다?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고, 이제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셔야 되는데, 이 현금 영수증은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현금 수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을 하셔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는 7일인데 5일 이내 발급을 안 하면 이거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경험하실 수 있냐? 여러분들 만약에 백화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한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제품을 산다거나 또는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는데 얘네들 영수증 끊어주죠? 근데 영수증 끊어주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010-000-1234 이게 뭐냐면 자진발급합니다. 자진발급. 그러니까 내가 요청해서 제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이러면 자기 핸드폰 번호가 찍혀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고 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상대편 요구하지 않더라도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진발급이 번호가 010에 빵빵빵 123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하면 예전에는 과태료가 그 금액의 50% 가산세는 별도 그 정도였어요. 소위 집업 판사님께서 이거는 너무 기본권 침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소원까지 낼 정도로 소위 말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만약에 발행 안 해서 세무조사 받아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의 거의 1.5배를 토해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과한 건데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게 너무 많아져서 이게 이제 한 3년 전서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미발급 금액이 20%. 대신 그전에는 너무 과하니까 과세관청에서 그렇게 잘 적용을 안 했습니다. 50%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미발급 금액 20% 낮춰주면서 가산세 항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지방청에서도 일선세무서에다가 5일 이내 발급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 매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를 들어 네일아트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 헤어샵 이런 데들도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예요. 저는 걱정되는 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광고하고 있죠. 현금으로 결제 시 10회 무료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저 탈루하고 있어요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현금용 의무발급 사업자들은 특히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매출 누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5일 이내 발급 안 한 거는 무조건 가산세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영수증은 일반적인 영수증. 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간이 영수증은 수취에도 부가세 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경비 처리만 된다는 사실.